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부 김상훈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 4주 전부터 대체 투자 관련된 그 각각의 자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지역의 오일앤가스 관련된 대체 자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유가라든가 가스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지난 2주 전부터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자산들 저희 대체투자팀장님이신 한세현 부장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뵈니까 더 친해지는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가스 가격이나 오일 가격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아마 올해 내내 그러겠죠. 예. 이거 오일하고 가스는 보통 저희가 오일앤가스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보다 가스가 이 저장과 수송이 훨씬 어렵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인 차이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일 수요는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재고를 저장했다 뺐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가스 수요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당장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거기에 맞춰서 장시간 동안 인프라 투자가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가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분간 그 효과가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진다.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네. 단기간 동안의 움직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있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관련된 인프라 자산들, 오일앤가스, 터미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 그리고 다양한 예시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일앤가스 인프라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프라 얘기를 이제 벌써 세 차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일앤가스 인프라가 이 인프라 자산들 중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그런 인프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오일앤가스 인프라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자산들이 이제 미드스트림 영역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림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미드스트림 영역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업스트림에서 생산된 그런 이 자원들을 수송하거나 아니면 이제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저장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면서 다운스트림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자산들이 대부분 이제 미드스트림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업스트림이 약간 실제 뽑아내는 생산하는 거고, 거죠. 그렇죠. 예. 미드스트림이 사용하는 약간 수송. 데고, 미드스트림 수송, 네, 저장, 처리 이런 네. 걸 하는 거고 그리고 다운스트림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미드스트림 자산은 이 미드스트림 자산 자체로만 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송을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의 업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말씀을 꼭 같이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 지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을 맨날 얘기를 하느냐?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일앤가스 인프라는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국영 자산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의 대상이 아니죠. 뭐 중동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은 뭐 다른 이제 섹터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민간 투자가 이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지배를 하고 있고 오일앤가스 자산들도 거의 대부분 민간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펀드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오일앤가스인 산업 얘기를 할 때는 크게 이제 패드, 그다음에 베이신, 분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패드와 베이신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드로 따지면은 패드 1, 2, 3, 4, 5 이렇게 5개의 패드. 그다음에 분지로 따지면 크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바켄, 니오브레라, 그다음에 아나다코, 퍼미안, 헤인즈빌, 이글포드, 에팔레치아.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사실 분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분지들은 이렇게 돼서 이런 이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패드는 이제 원래 미국이 이제 그 안보적인 목적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구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오일앤가스 생산량 이 공식적인 통계들이 패드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 베이신을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은 이 오일앤가스 베이신, 오일앤가스 생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가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된다면은 드라이 가스와 웻 가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겨 보면은 이 건조한 가스와 뭐 젖은 가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흔히 이제 리퀴드는 이제 원유를 얘기하죠. 유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스전이라고 해서 유전이나 가스전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지만은 유전지대라 그래서 100%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전지대라고 해서 100%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결국 가스전지대에서도 오일 그다음에 가스가 섞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전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드라이 가스, 웻 가스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이제 가장 큰 구분 기준은 웻 가스는 상당히 좀 리퀴드 관련된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결국 여기서 리퀴드 관련된 성분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탄소 사슬이라 그러죠. 카본 체인이라 그러는데 카본 체인에서 카본 체인이 긴 그러니까 카본 수가 많은 C4, C5, 6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웻가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근데 드라이 가스는 카본 체인이 짧은 그러니까 C1, C2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화학 시간에 배운 텀으로 얘기를 하면은 메탄, 에탄 이런 것들의 생산 비중이 높은 거를 드라이 가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지도에 보시는 분지 중에서 보신다면은 에팔레치아하고 헤인즈빌 요쪽이 드라이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켄, 니오브라라, 아나다코, 퍼미안, 이글포드 이쪽이 크루드 그러니까 리퀴드나 아니면 웻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결국 그 각 분지들의 차이나 특징들이 약간 각각마다 나오는 말씀하신 웻인지 네. 아니면 드라이인지 가스의 그 품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품질도 다르고 네. 성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라는 건 결국 다운스트림이죠. 네, 네. 다운스트림 수요에 따라서 건설돼야 되는 인프라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하, 예. 아하,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 일례를 들자면은 에팔레치아 같은 경우는 드라이 가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LNG나 아니면 도시가스 수요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팔레치아 지역 내부 또는 에팔레치아에서 텍사스 남부로 가는 인프라 자산들은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바켄에서 이제 텍사스 쪽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리퀴드, 그러니까 원유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NGL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예. 그럼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 한번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조금 업스트림 잠깐 더 언급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카본 체인, 탄소 사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좌측 표에 나와 있죠. 저 메탄부터 예,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예. C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옛날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잠깐 네, 언급됐던 네, 네. 부분들을 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C1, C2부터 해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뭐 가솔린 해서 C가 더 많아지면 이제 액체가 돼가지고 이제 휘발유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웻 쪽이 그렇죠. 있죠? 웻 쪽이라고 네, 보시면 네. 위로 갈수록 드라이고 밑으로 갈수록 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탄, 프로판, 부탄 요런 정도를 보통 이제 NGL, 내추럴 가스 리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LPG나 아니면 화학 공장의 원료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웻가스정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물들의 비중을 보시면은 NGL, 그러니까 C2, 3, 4, 뭐 5 이런 NGL이 한 4분의 1 정도, 나머지 70% 정도가 메탄 이렇게 생산되는 거를 예시로 보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드라이 가스라고 그러면 메탄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수반가스 얘기를 여기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반가스, 그러니까 associate gas라고 하는 거의 존재는 원유, 그러니까 이 유전에서 나오는 가스, 천연가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유전이라고 100%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전지대에서 웻 가스 지역이나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드라이 가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석유가 나오면서 수반돼서 생산되기 때문에 수반가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이제 천연가스다 보니까 생산을 좌우하는 그런 이제 인덱스가 유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물은 천연가스이지만은 천연가스가 가스 수요가 많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유가가 줄어들면은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2020년에 저희가 과거에 직면했던 상황은 유가는 폭락하고 가스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스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제 이 폭락하게 되면은 유전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은 네. 수반가스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가스 생산량의 여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가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량 천연가스 생산량 감소 추이를 보시면은 퍼미안
그다음에 걸프 오브 멕시코 이런 지역들이 유난히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유전지대고 이게 수방가스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히려 원유가 감산하면서 가스 가격이 오르는 네. 역설이 생기는 거네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예. 네, 네. 이 생산량 추인데요. 셰일가스, 드라이가스 말씀드린 NJ 이런 것들은 주력 생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생산량이나 생산량 자산 분포나 아니면 가격 형성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분지별로 또는 패드별로 이렇게 생산량 추이가 발표되고 통계가 잡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리그 수하고 이제 DUC 웰 재고 수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리그라는 거는 흔히 뭐 보통 이제 뭐 업계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유정이나 가스정을 이 건설하는 공정은 크게 드릴링하고 컴플리션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드릴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멍을 파는 거고 네. 컴플리션은 구멍 판 데다가 이제 이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생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리그라는 거는 드릴링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리그 수라는 거는 지금 이 지대에 해당 지대에 리그가 몇 개가 가동되고 있냐, 결국 드릴링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냐 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DUC, Drilled but Uncompleted라는 거는 드릴링을 했으나 컴플리션 공정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후공정을 하지 않은 채로 놔두고 있는 웰 재고, 유정 재고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 웰 리그 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DUC 웰 수가 리그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 드릴링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곧 몇 개월 후에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DUC 웰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웰 재고, 생산 준비가 되지 않은 웰 재고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생산량이 느는 효과보다는 재고가 느는 효과로 보실 수 있고요. DUC 웰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재고 소진을 빨리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근데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데 재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몇 개월 후에 생산량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개를 좀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가스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상황은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는 리그수가 좀 완만하게 올라오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고요. DUC 재고수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드릴링 활동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DUC 웰 재고를 빨리 소진을 하면서 좀 보수적인 방법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요 리그 수랑 DUC 웰 숫자만 봐도 생산량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생산량이 이제 이 드릴링하고 컴플리션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몇 달 뒤부터 생산이 개시가 네. 되기 때문에 몇 달 뒤에 적어도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텀을 두고 그때 생산량이 올라올지 아니면 내려갈지 정도 추이 정도는 볼 수 있다. 그거 여쭤보려고 예. 그랬는데요. 네.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생산의 증가함에 걸리는 시간이 네.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각각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이제 물론 웰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네, 다 네. 다른데 빠르면 3, 4개월, 느리면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크네요. 셰일가스에 이 국한해서 그렇고요. 전통적인 버티칼 방식은 좀 또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호라이즌탈 방식은 굉장히 시간이 빠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업스트림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미드로 미드스트림.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에 좌측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죠. 네, 저게 리그입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이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운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점선으로 이제 끈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미드스트림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스트림 자산 보시면은 상당수가 이 상품을 이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이거나 아니면 프로세싱 플랜트, 그러니까 정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거거나 스토리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그림의 위에서 보시는 게 드라이 가스를 이제 운송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업스트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 GNP라고 보통 부르는데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GNP라고 부르는데 Gathering and Processing Pipeline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업스트림에서 생산된 그 로우 가스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이제 라인을 이제 이 게더링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더링 라인에서 가스를 운송을 해서 인근에 있는 플랜트에서 가스 처리를 한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CH4 메탄을 다시 수송을 해가지고 이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LNG, 액화플랜트나 발전소나 뭐 이런데 이제 아니면 도시의 도시가스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전형적인 드라이가스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NGL, 더 밑에는 이제 크루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제품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하기도 하지만은 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미수심 자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치 부동산처럼 부동산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월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두 개죠.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이 얼마나 빡빡하냐, 얼마나 요금을 빡빡하게 내게 돼 있냐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냐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여기서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계약이 빡빡하게 돼 있고 굉장히 크레딧이 높은 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한 경우가 제일 자산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꾸로 이 굉장히 시황이 흔들흔들하는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 조항이 굉장히 좀 허술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많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요 네모의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 자산의 퀄리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좌측 밑으로 갈수록 자산의 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대충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게 미국에서 요 미드스트림에 해당되는 자산들은 뉴욕 뉴욕 증권 시장에 네. MLP라고 마스터 리미티드 네. 파트너십이라고 따로 상장하는 시장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이런 자산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충 이런 이 컨셉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쉽게 좀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8페이지에 보시는 거는 아까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아까 앞에서 보신 자산들의 대략적인 그런 계약 형태를 예시로 제가 올려놨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서 위에 있는 계약들이 주로 아까 그림에서 보신 오른쪽 위에 있는 자산들이고 밑으로 갈수록 좀 이쪽으로 내려오는 자산에 대한 계약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9페이지에 보시는 거는 이 계약의 안정성, 그러니까는 계약의 유형별 이제 계약 상대방의 신용 분포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그 리스트가 전부 MLP들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시장에서 참고하시기에 편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 여기 있죠. 장표에 테이크오프 페이라고 예. 써주셨는데 이런 계약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여기 계약에 보시면은 take or pay 그다음에 fee based 그다음에 commodity based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계약의 형태 중에 take or pay가 가장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take or pay라는 말 자체가 테이크를 하든가 돈을 내든가. 그러니까 이 내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계약을 해놨는데 이 파이프라인에 물건을 흘리든 흘리지 않든 일정한 요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임대차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영업을 하든 안 그렇죠, 하든. 그렇죠. 네. 일단 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자산을 네. 기간 기준으로 임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ee based라는 거는 여기 밑에 괄호 열고 볼륨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흘리는 만큼 이제 요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흘리면은 요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계약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리스크가 큰 계약은 커머디티 베이스인데 fee based기도 하지만은 유가나 가스 가격에까지 이용료를 연동시키는 계약입니다. 아하. 예,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계약이 존재를 하고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계약은 좌측에 있는 테이크오페이가 되겠죠. 그러겠네요. 네, 근데 네. 테이크오페이 계약은 그만큼 자산 가격도 높고 아하. 수익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네. 오른쪽 계약으로 갈수록 거기다가 더해서 이 계약 상대방이 좀 E&P 회사일수록 또 이 자산 가격이 낮고 출렁출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자산 포트폴리오 이 주요 미드스트림 사업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자산들을 갖고 있는지 아까 앞에 미드스트림 맵에서 보신 것 중에 어떤 자산들을 갖고 있는지 요 자산들의 구분 중에 아까 그림에서 보신 오른쪽 위에 자산이 많을수록 자산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되고 자산 가격이 높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이 시장에서 파이프라인 용량, 이 용량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스, NGL, 이제 크루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인프라 투자를 주도했던 그런 이제 상품군은 NGL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석유화학 수요로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 NGL을 중심으로 해서 NGL 하면 또 NGL의 많은 처리 시설들이 몽벨브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몽벨브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파이프라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수출 예. 터미널이 계속 예. 그 이야기를 좀 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저희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수출 터미널 계속 증가하는 건 좋아. 근데 얘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수출 터미널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림으로 네,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 초에 이 세션 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원유하고 가스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원유는 이 저장하기도 쉽고 수송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가스나 NGL이 되면 그게 이제 달라지는 게 가스를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스트림에서 생산을 해서 리퀴팩션 즉 액화 터미널로 오게 되면은 이 천연가스는 말 그대로 가스죠. 기체인데 요거를 액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리퀴팩션 이 액화 터미널은 대형 냉동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냉동고에 가스를 넣어가지고 가스를 얼려서 액체로 만드는 겁니다. 얼핏 잘 상상이 안 되시죠? 네, 한번 가스를 보고 싶네요. 얼려서 액체로 굉장히 마이너스 160도 이하의 액체로 만드는 거고요. 네. 이 액체로 된 이 LNG가 되는 거죠. LNG를 배에 실어가지고 특수한 이제 선박이죠. LNG 선이라는 건 그래서 선박에 실어서 수요지에 가서 요 LNG를 이제 하역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리가시피케이션 해야 됩니다. 재기화를 해야 되고요. 네. 재기화를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흘려서 발전소나 도시 이런데 이제 배송을 해줘서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서 터미널이라는 거는 수출 터미널 쪽에서는 액화 터미널, 수입 터미널에서는 재기화 터미널이 되기 때문에 요 터미널 에셋이 없으면 천연가스를 해상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 생산이 많이 되냐 적게 되냐와 상관없이 수입 수출 터미널의 여유 용량을 갖고 있어야 수출도 가능하고 수입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무조건 거죠. 있어야 예. 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 가스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유럽은 가스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은 가스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에 맞춰서 수출할 수가 없는 게 수출 터미널, 저 액화 터미널의 용량이 거의 좀 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예. 그러면은 액화 터미널을 더 지으면 당연히 되겠죠. 네. 근데 저희가 집 짓는 것처럼 지을 수가 없는 게 액화 터미널을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이 자원이 자본금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액화 터미널은 결국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하려고 하면은 액화 터미널 사용 계약, 그러니까 이제 보통 LTA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액화 터미널 사용 계약을 이 가스 수요자들하고 20년짜리 계약을 다 체결을 해서 그걸 모아서 그걸 베이스로 이제 PF 금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으기 전에는 이 않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그 한번 오케이 PF 떨어지면 네. 그때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보통 순수하게 건설하는 데만 2, 3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약을 모으고 마케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짧아야 한 5, 6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이 제한 단계부터 완전히 완공되기까지는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가스 수요에 이 좀 빠르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측면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금의 국면상 어쨌든 유럽의 가스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재기화를 설비를 만든다 해도 독일도 당장 지금 재기화 터미널 2개 짓겠다고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래도 당장 올 겨울에는 네. 뭔가 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지금 뭐 최근에 5년 동안의 본 중에 가장 높은 가스 가격대가 네,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 올해 내년 중에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 물론 미국이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액화 터미널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올해 내년 계속 신규 터미널들이 들어올 거긴 한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뒤지기 때문에 가격 강세는 쉽게 빠지기가 좀 근데 쉽지 이제 않다. 어쨌든 예. 수출국인 미국의 액화터미널을 말씀하신 대로 네. 계속 그 투자가 일어났는데 그럼 받아들이는 유럽 쪽의 네. 재기화 설비들은 잘 되어 있나요? 재기화 설비가 유럽 같은 경우는 재기화 터미널들이 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영국, 그러니까 서해 쪽의 해안 국가들에 주로 이제 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액화 터미널, 재기화 터미널을 공격적으로 투자한 나라는 영국이 되겠고요. 아하. 그래서 영국이 이제 해외에서 LNG를 수입해서 그걸 재기화해서 유럽에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썼는데 네. 일부는 그렇게 영국 쪽에서 받아 쓰고 일부는 이제 러시아에서 PNG를 그렇죠. 받아가서 이렇게 예, 예. 잘 편하게 썼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 독일 입장에서는 이 단독으로 수입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위기에 바로 노출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재기화- 급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재기화 거죠. 설비를 이제 예,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사례로 저희가 하나 이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최근에 작년 말이죠. 미국에서 거래가 일어난 이 LNG 터미널 중에 하나인 미국의 이제 프리포트 LNG 터미널 자산이 되겠습니다. 네. 요 자산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20년 장기 계약이 요런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하고 체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익숙하게 네, 잘 알고 국내에서도- 계시는 SK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라, 오사카가스, 제라, BP, 토탈, 뭐 트라피규라, 수미토, 뭐 간사이, 일본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미국의 이 가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자산들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계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본 포션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자산들이 그럼 어디 있냐? 아까 제가 서두에 지도를 이제 보여드린 게 그 이유가 네. 여기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이제 그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부르죠. GO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에 이런 LNG 액화 터미널들이 집중돼 있고요. 이게 계속 이제 건설이 되고 있다. 그림 보시면은 23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25년 새로 이제 들어오는 네.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피드 가스 액화를 위해서 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죠. 이 지역을 종착점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이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럼 돈은 얼마나 드나요? 일단 이 앞에서 보신 이 액화 플랜트를 보시면요. 저 멀리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칸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기차같이 생긴 게 3개가 있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하나가 액화 라인입니다. 생산 라인인데 보통 저 기차같이 생겼다고 해서 트레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트레인 1, 2, 3가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레인 하나당 투자 금액이 이제 여기 투자 금액란에 보시면은 트레인 하나당 한 30억 달러 정도, 3조가 넘는 금액이죠. 네. 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원 조달을 해서 이제 건설을 하려면 PF가 필수적이고 PF를 하기 위해서는 우량 유틸리티 회사들하고 20년 장기 계약을 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프리포트 L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그런 이제 수요자들하고 보통 한 20년짜리 계약이 돼 있는 거를 표로 보시고 계십니다. 재기화 시설은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뭐 스페인, 뭐 한국, 프랑스 이렇게 이 각자 이제 수요로 하는 지역에 다 있고요. 신용 등급도 이 20년 계약이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최소한 투자 등급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투자 등급이 안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투자 등급을 가진 뭐 계열사나 모기업한테서 이제 보증을 받아야 되는 형태로 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 아까 재기화 설비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계획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인프라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걸 좀 함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네. 안목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가스 소비 뭐 사례를 보셨으니까 가스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믹스인데요. 뭐 앞으로 이제 넷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뭐 BP나 뭐 IHS나 이런 유명 기관들이 내놓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장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2년인데요. 50년까지 이 프레임을 이제 보통 보는데 빨간색 신재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천연가스 비중을 보시면은 많이 안 2020년에서 이 떨어지네요. 50년까지 네. 뭐 대략 비슷한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이미 상당히 에너지의 한 축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그 1차 에너지 소비랑 네. 최종 소비 사실 요것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여기 이제 네. 보여드리는 그림은 1차 에너지 소비입니다. 1차 에너지 소비라는 건 보통 저희가 에너지를 실제로 쓸 때는 네. 뭐 석유도 쓰고 가스도 쓰고 하지만은 사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기는 저희가 자연에서 바로 뽑아낼 할 수 수 있는 없죠. 자원이 아니죠. 그래서 뭔가 가스를 태우든지 아니면 뭐 태양광 발전을 하든지 해서 이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로 이제 컨버전 되기 전에 그걸 이제 1차적인 프라이머리 에너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프라이머리 단계 전기로 발전이 되기 전 단계에서의 양을 저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재밌는 거는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1차 에너지에서 최종 단계 에너지 소비로 가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이제 이용률, 커피티 팩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1차 에너지에서는 비중이 높지만은 최종 단계로 가면 좀 많이 떨어진다. 그게 재밌는 현상. 매번 말씀해 주셨던 그 부하 추종 그렇죠. 부하 네. 추종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여기 그렇죠. 가스에 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네,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로 보게 되면은 뭐 가스 수요로 보게 되면은 이제 JKT라고 보통 저펜, 코리아, 타이완 이렇게 전통적인 가스 수요국입니다. JKT 이외에 이런 중국, 인도 이런 아시아가 가스 수요를 견인한다 이런 모양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미국 얘기가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미국 자체가 지금 셰일가스 이 보유량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LNG 터미널, 그러니까 리퀘팩션 터미널들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이 지나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카타르하고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저거 다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러게요. 부럽네요. 자. 그래서 LNG 수입은 아시아 중심의 성장을 계속한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기본 전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성장축 자체는 현재는 JKT 중심의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기타 아시아국, 동남아 국가들로 이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계약, 이 가스 가격은 두 가지 가격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 20년짜리 계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약 하에 도입이 되는 장기 계약하고 스팟 계약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의 가격 대비 스팟 가격이 높으면은 시장이 이제 한 마켓 공급 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계약 가격 대비 스팟 가격이 낮으면은 시장이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액화 용량이 좀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은 아마도 스팟 가격이 장기 계약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죠. 네. 도입 계약은 뭐 이 도입 계약에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도입 계약까지 보실 일은 사실 뭐 없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LNG 도입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빡빡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수출 수입항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항구 이외에는 뭐 배달할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한번 수입한 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자원들은 수입해서 재고로 갖고 있다 남으면 딴 제3자한테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계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런 계약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게 LNG 산업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액화터미널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런 계약의 이 빡빡한 부분들이 좀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제한 조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미국 계약들은 거의 목적지 제한이 없는 계약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게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그 이유는 미국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계약을 확보를 해야 되죠. 계약을 확보하게 되면은 마케팅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케팅 경쟁이 치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약의 그런 이제 이 단단한 이 고정적인 부분들이 좀 플렉시블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팬데믹 초기에 2020년 이제 여름에 턴다운이라고 LNG를 생산을 했는데 실어서 가져가지 않은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신규 공장이고 그다음에 계약의 조건도 상당히 좀 플렉시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계약은 했지만은 선적을 하지 않은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시기에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있어서 이용률이 거의 100%풀 가동을 했는데 그 시기만 유난히 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고해에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좀 걱정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보니까 결국은 리스크 시기 그런 뭐 어떤 약간 평범하지 않은 유사시에는 굉장히 계약이 중요한 거네요, 그죠? 상당히 계약이 중요하죠. 근데 기존의 계약들은 굉장히 이 빡빡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미국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계약이 많이 유연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럽에서 LNG의 신수요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급 부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맺어지는 계약들은 상당히 과거에 좀 단단한 계약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래프 오른쪽 걸 보면 만약에 약간 지금은 2020년 상반기랑 좀 다른 환경이잖아요. 지금은 완전 반대. 지금은 용량 이상으로 그렇죠. 용량 이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미국 쪽의 어떤 인프라 자산들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상당히 희석되는 없어지는 굉장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사모 자산 쪽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작년 말부터 가스 관련된 인프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거래하기에 적기다.
그러겠네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저희가 한 3번 정도 그 각 자산에 대한 소개들을 좀 드렸었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께서 사실 인프라 투자 자산에 투자하기는 사실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ETF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상장되어 있는 MLP, 예.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네. 뭐 짧게라도 영상으로 한번 네. 소개해 주신 게 어떨까 싶네요. 뭐 안 그래도 관련해서 네, 저희가 네, 네. 일드 인베스터라는 자료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께서 보시기에는 네, 좀 네, 네. 눈높이를 맞춘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대로 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3시간 동안 3시간은 아니지만 3번의 시기 동안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기초부터 해갖고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쉽게 좀 풀이해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시간 동안 인프라 자산 전체 총괄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렸었고요. 곧 자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드 인베스터 그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또 한번 그 투자 아카데미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